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뉴스 전에 예.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9분기 연속 1위를 축하를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MBC 라디오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를 진행하고 있는 정영선 PD가 제공해준 선물입니다. 안동진 PD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총 20분을 뽑아서 홍어 무침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고요. 예.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 참여하시면 무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로는 선물 발송이 어렵기 때문에 참여는 가능하면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소식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만 어제 MBC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예. 전해진 소식이 좀 충격적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전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을 MBC를 비롯한 이제 네, 매체들이 그렇습니다. 입수를 했는데 어제는 이제 MBC하고 JTBC가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 씨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통화한 거는 기존에도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통화하고 나서 곧바로 나경원 의원한테도 전화를 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고요. 대통령 경호처 명의의 휴대폰으로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게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입니다. 밤 11시 22분이고요. 약 1분간 통화를 했는데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뭐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통화를 하고 나서 다시 밤 11시 26분에는 당의 중진인 5선 나경원 의원한테 전화해서 40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밤 11시 22분 추경호, 밤 11시 26분 나경원 이렇게 이제 연달아서 통화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도착을 한 게 오후 11시 48분이니까요. 뭐 계엄군 도착하기 한 20여 분 전쯤에 여당의 주요 인사들하고 주요 국회의원들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이 통화가 중요한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사당으로 의원들을 모아서 이 이제 비상계엄 해제 의결안에 이제 참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원총회의 장소를 변경하면서 혼선을 초래했다라는 그렇습니다. 비판이 그 당시부터 나왔습니다. 뭐 저희도 뉴스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 국회의원들의 텔레그램 메시지방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양상이 이제 펼쳐졌었고요. 그러면 당사로 모여야 되는 거냐, 이제 국회로 가야 되는 거냐. 당 대표는 국회로 와서 의결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뭐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혼란상이 펼쳐지고 있었고, 당시 이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으로 왔었던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서 원색적인 욕설을 하면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나 이런 인물들과 이제 대화했었던 내용, 추경호가 사실상 방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었던 것들이 나중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윤석열 씨하고 통화를 했었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상당히 좀 관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통화 이후에 계엄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끄느라고 자꾸 장소를 변경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건데요. 뭐 그 당시에 계엄군이 도착하기 전 통화하고 나서 윤석열 씨하고 통화하고 나서 이제 11분 뒤인 11시 33분경에 의원총회 장소를 여의도 중앙당사로 지정했던 걸 다시 이제 국회 예결위장으로 이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소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일어났고 일각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계엄 해제를 방해해라라는 지시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추경호 의원 측에서는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당시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고 그 외에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이런 식의 해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뭐냐면 물론 추경호 의원의 변명이야 그렇겠지만요. 당시 정황으로 봐서는 방금 설명하셨지만 굉장히 어떤 방해하지 않았냐 의혹이 짙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사실은 면밀한 또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추경호 의원이 휴대전화를 바꿨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제대로 통화 내용 자체는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본인의 지금 주장 외에는 뭐 별다른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긴 한데 당시의 상황하고 꿰맞춰 보면 과연 뭐 이 얘기가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 시점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비화폰을 통해서 계엄군 지휘부라든지 경찰 수뇌부에 직접적인 지시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 당시 다른 상황들하고 연결해보면 좀 한가한 이야기를 과연 하고 있었을까. 한가하고 좀 더 나가면 앞뒤가 맞지 않죠? 그 어떤 전후 상황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과연 사실이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통화를 했었던 것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건데 나경원 의원의 해명도 추경호 의원의 해명과 거의 똑같습니다. 당시에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미리 얘기를 못했다라는 점을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계엄 선포 이유를 묻고 싶었는데 통화가 빨리 종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전화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하면서 미리 얘기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맥락상으로는 이제 추경호 의원의 설명과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1시간 사이에 처음에 국회,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사, 다시 국회 예결위장, 그리고 다시 당사 이렇게 이제 바꾸면서 혼란이 좀 극심해졌고요.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의원총회 장소로 예정한 국민의힘 당사에 가지 않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 근처에 있으면서 정작 본회의장 의결에 참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외에 뭐 신동욱 당시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든지 여러 인원들이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실 주변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본회의장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정황들도 이제 CCTV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그날의 행적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랑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통화 시점이랑 보면 앞뒤가 맞는 정황상 앞뒤가 맞는 내용은 방해하란 지시를 받았다 그래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어떤 그 전후 맥락이 이어집니다. 그런 의심을 뭐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을 비롯한 수사 당국에서도 피의자로 설정을 해놓고 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12월에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정도의 얘기만 나오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까지는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긴 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그때 표결에 참석 못한 이유를 엉뚱한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국회 앞에서 목격이 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데요. 그때 이제 국회 앞에 나와서 계엄군을 막아서고 있었던 시민들이 나경원 의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 왔다가 돌아서서 그 앞에서 이제 국회로 들어오지 않고 국민의힘 당사 쪽을 향해서 이제 건널목 건너가는 뭐 그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그걸 두고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사당 앞에 갔다가 그 입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제 강한 반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민의힘 당사 쪽으로 갔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날 국회의사당 앞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만 현장 분위기는 뭐 국민의힘 의원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국회의원이 의사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시민들이 앞장서서 담장을 넘겨줄 정도로 굉장히 호의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가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 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은 어느 당 지지자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요. 저도 그 당시에 현장에 택시 타고 도착했었던 윤상현 의원한테 뭐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소 충전소 뒤쪽으로 이제 몇몇 의원들이 넘어갔다라는 거를 알려줬었던 당사자기도 하기 때문에 뭐 나경원 의원의 그 해명을 믿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해명도 명확하게 좀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가 계엄 선포 당일에 국무위원들과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후 7시 41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후 7시 54분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후 8시 6분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오후 9시 42분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런 인물들하고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국무회의 혹은 뭐 이제 장관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내용의 통화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만 통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계엄 이후에도
대통령실 참모나 변호사 등과 주로 통화를 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직 의원으로는 계엄 이후에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인요한 의원과 연락을 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도 계엄 엿새 뒤에 한 차례 통화를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실패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윤석열을 수사하라는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르고 있던 시점에 이른바 이제 법률적인 부분으로 이제 참모들이나 변호사들과 통화한 것도 추정이 됩니다만 그 외에도 정치인들과 여러 통화를 한 것도 지금 추정이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씨 탈당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지금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한 가지 좀 확인해봐야 될 것이 정치인들과 통화를 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칠 텐데 정치인이 아닌 사람, 특히 이른바 극우 유튜버로 분류되는 고성국 씨하고 긴밀하게 통화를 한 정황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입니다.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이제 사흘 뒤인데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국회와 한남동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굉장히 좀 긴장 상태에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한남동 관저로 불러서 긴급 회동을 가졌었고요. 당시 이제 한동훈 대표는 계엄군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걸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또 확인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굉장히 좀 여의도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하고의 긴급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고 나서 거의 곧바로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한테 윤석열 씨가 전화를 건 게 확인이 됐습니다. 통화를 시도했던 인물 중에서 극우 유튜브 채널로 분류되는 고성국 TV의 고성국 씨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오후 4시 37분부터 오후 4시 44분까지 7분 동안 무려 5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니까 계속 한 거죠. 그만큼 뭔가 고성국 씨가 급박하게 필요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국회 정문 앞에서 극우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전화를 못 받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 뒤에도 뭐 여러 차례 고성국 씨하고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게 확인이 됩니다. 계엄 선포 2주 전이었던 11월 21일에도 고성국 씨가 전화 문자를 4차례 정도 주고받은 게 확인이 됐고요.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을 때 첫 번째 통화 대상은 윤석열 씨의 여동생이었는데 두 번째 통화 대상이 다름 아닌 고성국 씨였다.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대목이고요. 그렇다면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요. 고성국 씨의 방송 내용이 어떤가를 좀 짚어봐야겠군요. 이게 좀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그만큼 고성국 씨가 절실했다. 고성국 씨와의 통화가 절실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참모나 마찬가지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좀 맞춰봐야 되는 게 고성국 씨가 지난해 12월 11일에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할 거를 염두에 두고 1시간 뒤에 국회에 군을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씨가 이제 그렇게 지시했다라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시간을 사실상 대통령이 벌어준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계몽령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를 고성국 씨가 먼저 꺼낸 셈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직접 계엄의 배경을 설명해야 된다는 이제 담화 필요성 이걸 이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입니다. 12월 12일에 윤석열 씨가 4번째 담화문을 발표를 하거든요. 사실상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두 내용을 좀 비교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1시간 후에 국회에 군을 진입하라고 지시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시간을 사실은 대통령이 벌어준 거예요.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처음에 이제 저 담화문이 발표가 됐을 때 뭐 저희 이제 언론을 비롯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 의문을 품었던 게 도대체 저런 기상천외한 논리는 누가 만들어낸 거냐. 나중에 보면 이제 계엄군 그 사령부들하고도 전혀 얘기가 안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낸 논리 같다라는 의심을 했었던 건데 상황을 꿰맞춰 보면 극우 유튜버에 해당하는 이제 고성국 씨 같은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어떤 논리를 가져가야 될지 일종의 이제 참모 역할로 조언을 받았던 거 아니냐. 그 논리를 받아서
대통령이 담화문에 반영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너무 똑같네요. 대목입니다. 내용이 지금 보니까 내용이 뭐 거의 유사하네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가요. 그래서 사실 뭐 탄핵 정국 혹은 뭐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 정국대를 떠올려 보시면 윤석열 씨가 내놓는 발언들이 극우 유튜버로 가서 재확산되는 일종의 이제 스피커 역할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고 극우 유튜버들이 마치 이제 조언하듯이 미리 논리를 제공하면 그걸 다시 이제 윤석열 씨 측에서 받아가지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 내역까지 확인이 되니까 그런 의심이 더욱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 나눴던요. 윤석열 씨 탈당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혼자 끌어가는 이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다른 에코 반응이 없는 뭐 다른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편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지금 아닌 건데요. 오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을 해가지고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해서 어찌됐든 이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를 할 것이고 오늘 오후 중으로 연락을 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이었던 오후에 그 MBC 방송에 출연을 해서는 아직 통화를 못 드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이제 윤석열 씨 측하고 이야기가 좀 진행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면 저쪽에서 이제 받아줬으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윤석열 씨 쪽에서는 거의 받아줄 생각이 없는 걸로 이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이 일단 던져놓긴 했지만 뭔가 좀 이제 명확하게 수습은 좀 안 되는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어떤 징표 중에 하나가 김문수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차명진 전 의원의 페이스북 반응인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놓고 논개 작전이라고 하면서 이제 비하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용태의 요즘 행태를 논개 작전이라고 칭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하지 하책, 그러니까 하책 중에서도 하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전의 요체는 김문수는 굿캅, 김용태는 배드캅.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내가 알던 김문수와 다르다. 그는 원래 직진이다. 역할 분담 같은 꼼수는 안 둔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비대위원장은 뭐 앞에서는 본인이 윤석열 씨한테 탈당을 강요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뒤에서는 배드캅 역할을 하는 이제 김용태 위원장을 앞세워서 그렇게 이제 압박하는 뭐 그런 방법을 쓰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의 차명진 전 의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김문수가 윤석열을 동지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김용태의 단독 행동이라고 진정성 있게 안 들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물론 뭐 차명진 전 의원의 혼자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물밑의 이야기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이제 작전을 짜서 명확한 역할 분리하에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제 어제 오늘 계속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런 어떤 행보에 대해서 주변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쪽을 좀 취재를 해봐도 당내 호응을 얻은 상태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단독 플레이에 가깝다. 이게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약간 좀 방관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지배적인 분석인가요? 그럼 왜냐하면요.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윤석열 씨 측의 움직임을 좀 같이 겹쳐 보실 필요가 있는데 MBN 취재 결과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탈당하는 게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 근데 이제 초점은 보수 언론들은 이 초점을 이제 기꺼이 하겠다 쪽에 맞추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씨의 그동안의 화법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럴 때 초점은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조건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거는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수는 하기 싫어서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다. 자, 아까 헬마 잠깐 설명했지만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지금 말로는 자락은 나가려면 나가겠지만 사실 이 그 화법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어제도 그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대통령 지냈었던 시절에도
비슷하죠?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특히 이제 자기희생적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굉장히 조건절을 많이 붙이는 네. 화법을 구사를 합니다. 예.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런 시기였는데, 뭐 저는 이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네.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저께부터도 계속 이른바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양상을 보시면 예. 당 내에 본인이 여전히 역할이 있고 본인이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을 그렇습니다. 한단 말이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승리에 대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핵심 관계자 발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겠다고 말했다.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거는 좋은 얘기입니다. 예. 근데 실제 얘기는 뒤에 있죠.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탈당으로 지지자들이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당 내에 지분을 갖고 있고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덩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를 잘라내면 쉽지 않을 걸. 이런 취지로 좀 들리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예. 뭐라고 하느냐. 탈당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이제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뭔가 이제 이야기를 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예. 저희가 이제 MBC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29%, 네. 탈당을 요구해야 된다가 26%, 거리를 둬야 된다가 19%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로부터 좀 멀리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응답이 무려 74%. 예.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게 74% 정도 되고요. 지지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응답은 19%, 채 20%가 안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이 46%가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반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47%가 지지하고 협력해야 된다.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5%가 지지하고 협력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씨의 자신감은 이 지표에서 나오는 것 예. 같다. 국민 일반 여론을 조사하면 당연히 출당시키거나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응답자들이 많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효용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다 보니까 그 자신감에 기초해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이나 혹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씨 쪽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오늘도 추가로 좀 보도가 나왔는데, 어젯밤과 오늘에 걸쳐서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전화의 내용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적극 도와달라는 당부였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채널A가 확인을 해본 건데, 전화를 받은 한 의원은 윤석열 씨가 의원들한테 김 후보를 위해서 적극 도와달라, 움직여달라고 당부를 했고, 도움이 되면 나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주변에 가까운 의원들한테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을 안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게 겉으로만 봤을 때는 본인도 열심히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여전히 내가 당내 의원들한테 영향력이 있다. 내가 전화 통화를 해서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거 외에도 추가로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너희들이 알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 당내에 여전히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는 뭐 그런 대목들입니다. 당의 바짓가랭이를 꽉 잡고 있군요. 저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의 승패 여부보다도 오히려 당에 내가 남아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당 내에서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이상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윤석열 개의 개파 내지는 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부가 새 정부로 들어오든지 간에 윤석열 씨의 재판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거고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정치적 우군의 존재이기 때문에 당내 영향력 확보가 오히려 이번 대선의 승패보다도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기현 판사요. 대법원도 약간 입장을 내놨군요, 드디어. 네, 오늘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이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이른바 룸사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입니다. 윤리감사관실이 입장문을 냈는데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의혹이 제기된 뒤에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라는 거고요. 나가서 이제 향후에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실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는 식으로 밝혔단 말입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대법원은 오늘 대법원이 내놓을 이 입장이 네. 어제 서울지법이 내놔야 될 입장 아닌가요? 물론 뭐 예. 분리해서 생각을 하자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제 별도 예. 기구고요. 이제 대법원장이나 혹은 뭐 별도 대법관은 뭐 직접 통제를 받는 기관은 아닙니다. 예. 일종의 감찰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울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입장이 나온 게 이제 공보관을 통해서 나온 예. 거라서 결국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대변인 역할에 이제 국한이 되는데 예. 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서울중앙지법 입장에서는 지기현 판사 본인한테 물어보긴 했을 건데 예. 지기현 판사가 명확한 이야기를 안 했을 경우 예. 뭐 별도의 뭐 감사 권한이나 감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중앙지법 입장에서는 애매한 입장을 낼 수밖에는 그러면 없었을 수 있다. 입장을 내지 말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를 뭐 해서 제가 국민들 이제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알고 있습니다. 굳이 예. 따지자면 이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예.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곤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입장 내용도 잘 보시면 예. 구체성이 없어서 입장을 낼 것이 없다거든요. 이거 네. 이제 굳이 따지면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지기현 판사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한 발 빼는 입장에 조금 더 가깝고 오늘 감사관실은 예. 감사에 착수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식한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제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도 JTBC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장르만 여의도에 예. 출연해서 사진이 있다라는 취지의 예. 얘기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